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하남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아래층 사람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분이면 한 번쯤은 겪었을 이 층간소음 문제.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인데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저도 어제 이제 윗집에서 좀 시끄러워가지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버스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남자가 버스 하차벨을 뒤늦게 누르는 바람에 버스 기사는 정류장을 지나쳤고 여기에 화가 난 승객이 다짜고짜 버스 기사를 폭행한 겁니다. 결국 남자 승객은 입건됐습니다. 버스 안에는 10여 명의 다른 승객이 있었는데요.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버스 하차벨 같은 일상 속의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는데요. 잠시 후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시행법령,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두의 오해. 76 사기동대. 사기천재 정두와 세금 징수 공무원 상일. 내 돈 완납하셨습니다. 환상의 콤비로 상습 체납자의 세금을 받아낸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액 체납자의 입국 시 가져온 수입품을 이제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저씨, 뉴스 봤죠?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름 고체납, 나이 42세, 체납 세금 무려 3억 원. 상당히 악질적이죠? 국제징수법이 개정된 이상 넌도 이제 끝이에요. 내가 뉴스를 안 봐서. 아이고, 드라마는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납부되지 않은 체납 금액의 체납 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가 입국하면 체납자의 수입 몰품을 바로 압류할 수 있게 됐죠. 오, 그럼 구경이나 가볼까? 공항. 오늘이 고체납의 입국일이군. 봐요! 저기 고체납이 들어와요! 어서 압류당해 알거지가 되어라. 완납하셨습니다. 통과. 왜 그냥 보내줘요? 이봐! 세금 갚아! 이분은 작년에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진짜네? 리스트에 없어! 잘못 본 거야? 벚꽃 채취하니 나 같은 천재도 실수를 하는군. 아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보면 고액 체납자의 집에 체납액을 받으러 방문을 하면 정작 비싼 물건들을 다 숨겨놓고 힘들게 산다 이런 식으로 울며불며 행동하고는 뒤로는 또 해외여행을 가서 명품을 사들이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국세 고액 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체납을 징수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생활 속의 법률을 일상 속의 사례를 통해서 쉽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제 옆에 이렇게 든든한 그 변호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묵직하니 예. 든든하네요. 예. 사실 저는 두 변호사님 두 분 다 처음 뵀는데 특히 예. 박지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TV에서 너무 많이 뵈가지고 저는 변호사인지 잘 모르고요. 네. 개그맨인 줄 아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변호사입니다. 예. 네, 변호사시고. 서울 변호사의 소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도 처음 뵙죠? 예, 맞습니다. 첫인상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TV에서 자주 뵀었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는 더 인상도 좋으시고 훨씬 더 미남이셔서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더 인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롤모델로 삼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오늘 첫 시간 시작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느 분이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에서 맞아요.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그걸 고통을 못 참다가 반상회 때 가가지고 네. 이 살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살인, 살해 사건, 살인 미수 사건들이 결국은 그 원인이 층간소음인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층간소음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몰래 그 집에 침입해가지고 택배 기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띵동띵 눌러서 택배 왔다고 얘기하고 열었을 때 죽이려고 시도를 하다가 살인 미수죄죠. 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층간소음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도 층간소음에 관련된 저는 좀 뭐 층간소음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막 뛰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밑에서 이렇게 조금 민원성 어머나. 좀 뛰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좀 많고요. 좀 미안하겠네요. 미안하죠. 이웃집한테 네. 한마디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괜찮아요. 자제를 많이 시키는데 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앞만 들어보려고 해도 위에 떠드는 게 듣기지가 않아요. 저 같은 어떻게 사람은 들어볼라 해도? 이래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쿵쿵거리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아. 저같이 또 안 들리는 좀 그쵸.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네. 되게 또 예민한 사람도 있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예. 어떠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층간소음을 뭐 경험하셨다든가 피해를 줬다든가 이런 경우 있으세요? 예전에는 저도 좀 피해를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어떡해요? 예전에 댄스 레볼루션이라는 네. 춤추는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집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댄스 예, 레볼루션이라는 그걸로 거. 살을 빼려고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그때 좀 뚱뚱했었는데 네. 쿵쿵 뛰니까 네. 좀 아랫집에서 굉장히 많이 괴로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김 변호사님도 좀 피해를 줬던 제가 좀 것 가해자 같은데 쪽이었죠. 이제는 좀 피해자. 지금은 또 피해자의 예, 입장이 맞습니다. 또 되셨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박 변호사님 이야기 네. 들어보면은 보통은 이제 층간소음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쿵쾅쿵쾅. 근데 또 김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발꿈치 막 쿵쿵 하는 게 많이 있고요. 네. 개 소리도 들립니다. 아 그래요? 개 소리 들리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마늘 빻는 소리 이런 것도 소음일 수도 있고 뭐 물소리 또 우리 뭐 위층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 이런 소리도 들릴 수가 있거든요. 꼬르륵 하는 소리는. 배가 고파할 수도 있고 물이 빠진 아니 소리죠. 우리 박 변호사님 좀 예. 과장이 심하죠. 물이 빠진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소음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를 만듭시다 하고 층간소음 줄이는 법 해가지고 뭐 밤늦게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그 박 변호사님이 네. 말씀하셨다시피 소음이라는 게 이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 정도 크기면은 뭐 이 정도 이상이면 층간소음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뭐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소음 자체를 이 층간소음을 보지는 않고요. 네. 않고 있고요.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국토교통부령인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이 소음들 중에 충격을 가하는 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서 이렇게 땅땅땅거리는 충격 전달음 네. 이런 것들은 소음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 전달음이라 그럽니다. 네. 공기로 전달된 소리, 뭐 음악 소리라든지 뭐 동물 소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두 가지는 소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배수 같은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 배수 소리는 소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위층에서 아니면 옆집에서 배수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뭐 위반이다, 위법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공기 전달음하고 충격 소음 그 두 가지만 소음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층간소음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웃에 좀 항의를 해야겠다. 오늘 큰맘 먹고 내가 위층에 좀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요. 그렇죠. 잘못되면 이게 또 주거 침입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거 침입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주거에 함부로 침범했을 때 성립한다고 하지만 우리 네. 헌법상으로는 네. 그 사생활에 평온을 해야 할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있는 데 가서 콩쾅쾅 막 두들기고 뭐 이럴 때 그럴 때부터 주거 침입죄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민사 판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쪽지 정도 남기는 건 괜찮고요. 전화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실제로 초인종을 막 수차례 누르고 이런 것도 불법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도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됐네요. 네. 주거 침입죄가 무조건 쳐들어가서 성립이 되는 게 그렇죠. 아니라 평온을 유지하던 것을 깨뜨리게 깰 때. 되면. 알겠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당사자들끼리 사실은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사건이라든가 큰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뭔가 경찰이나 뭐 관공서 같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이 중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특히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접근을 해가지고 네.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층간소음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정을 좀 내리고 조정 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내가 앞장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중재 방법을 그렇죠. 요청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려운 게 최근에는 이제 보복도 있어요. 밑에서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이게 이름이 뭐냐? 우퍼 스피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위에서 웅거리면 네. 밑에서 막 지진 나듯이 막 들리거든요. 네네. 이 행동을 만약 하잖아요. 위에서 막 뛰니까 네네. 서로 불법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불법 행위인가요? 그렇죠. 그 불법 행위고 그거는 민사적인 문제지만 만약에 웅 하니까 위에서는 또 찍어버리고 또 웅 하고 찍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둘이 악순환. 만나잖아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네. 폭행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있던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경비실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꼭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뭐 제가 해결했던 방법이 있긴 합니다. 법적인 거는 뭐 제가 말씀을 금방 드렸었고요. 법적인 거 부분 말고 네. 결국은 이게 층간소음으로 못 견디는 이유가 이웃 간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인사를 좀 자주 드리고 특히 아이가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 글씨로 손편지 미안해요 너무 띄었어요. 특히 또 친구들이 오거나 친척이 오면 또 띄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미리 조금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교류를 좀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손편지고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네. 인사를 좀 하고 그러면 좀 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라 하지 않고 익명이라고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더 분노해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아이를 그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편지 써서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꼭 500 넣어야지. 이호님 이렇게 한다면 어머 훈훈하다. 훈훈하게 네. 이렇게 마무리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웃 간에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을 하면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층간소음이라는 게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동주택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고요.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결국은 주택의 불량공사 부분이거든요. 네. 이걸 만약에 두껍게 해놓으면 밑에가 들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바닥 구조 충격음 상함을 원래는 58데시벨이니까 네. 58데시벨은 피아노를 쾅쾅 치는 그런 소리가 똑같거든요. 그 소리까지 됐을 때 그 두께로 만들어 하다가 53데시벨로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였고 중량 자체는 50데시벨로 에서 47데시벨로 줄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더 두껍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두껍게 만들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층간소음 기준도 기준이 있긴 한데 낮에는 뭐 47데시벨 뭐 기준이 있는데 네. 그 기준보다는 법원 판단에서 만약 힘들어하면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액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뭐 아래층 분이 위에 의자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면은 의자 씌우개를 사서 선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내가 피해자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게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님께서 갖고 오셨죠? 맞습니다. 어떤 저는 내용인가요? 네. 버스 하차별과 관련한 법률적인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인터넷에 조금 이슈가 됐던 사안인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막차를 타고 집에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버스를 자주 타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자기 집이 종점이라고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 슈퍼가 종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당연히 종점에서 세워주시겠거니 하고 하차벨을 따로 안 누르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네. 가다 보니까 하차벨을 안 눌렀다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슈퍼를 지나가길래 기사님께 기사님 저 지금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막차 여기 종점 아니냐고 네. 그랬더니 종점 아니라고 종점은 차고지니까 그리고 여기 지났으니까 이제 벨을 눌러도 못 세워준다. 고지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새벽 시간에 차고지 그 인적도 드문 곳에 이렇게 내려서 굉장히 무섭게 돌아왔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이제 뭐 댓글들로 뭐 나도 이런 경험을 받아봤다라든지 뭐 하차벨을 이렇게 안 눌러주는 건 안 눌렀다고 해서 내려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하차벨을 못 누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지나쳐버린 네. 경험이 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버스 기사분이 이러더라고요. 중간에 내려주면 우리가 벌금 내야 돼요. 못 내려줘요.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시더. 맞는 거예요, 이게? 예. 벌금 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그 운수사업법상에 과태료 처분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정류소 외에서 승하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 왜냐면은 정류소 외에서 사실 버스가 갑자기 서서 승객이 내린다거나 이러면 오토바이에 치인다거나 승객이 사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1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승객이 내린다고 해서 가차선까지 오려면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수사업법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2016년 10월에 관련 공고를 냈는데 네. 거기에도 정류소 외에서의 승하차는 운전자는 10만 원, 또 사업자는 120만 원 또는 일부 영업 정지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운전 기사분께서 뭐 자기가 심술 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들어보니까 승객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 기사분들은 거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정당하게. 예, 거부를 해야 된다는 거. 거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버스를 타고 집이 좀 멀어요. 경기도거든요. 네. 서울에서 경기도 가면 네. 전 자동적으로 일나요. 제가 갈 곳이 되면 기적적으로 거의 뭐 몸에 배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눈을 딱 떴는데 위기인 거예요. 세워주세요라고 소리를 그런 방법도 사실 있죠. 네. 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세워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사실 있고, 근데 그거를 못했는데 네. 그 후에 다음 어떤 그 정류장 정류장. 중간쯤에는 법적으로는 세울 의무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결국에 거군요. 운송 계약이라고 봐야 되는데 운송 계약이 정해진 정류장에서 내려주겠다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 내릴 권리도 없는 것이고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심야 시간이고 외딴 차고지에 여자 홀로 이렇게 내려주게 된다는 거는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인적이 많은 곳도 많은데 네. 좀 지방 쪽에 가면 인적이 없는 정류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심야 시간에는 원하는 곳에서 내려주는 서비스도 하는 곳이 뭐 춘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일부 노선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노선들은 또 정해진 정류소에서 내려야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다고 버스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심야 시간이고 위험해서 세워줬다라고 했는데 네. 뭐 주변에서 누가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를 해버리거나 하면 결국에 과태료 처분도 받고 사업자들은 영업 정지까지도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네, 특히 네. 이제 벽지 같은 것, 뭐 아주 시골 같은 경우, 네. 강원도나 이런데 경북 일부 그런 데는 보면 사실은 이게 거기 안 내리면 중간에 집에가 있는데 내리주는 게 맞거든요. 요건 좀 예배를 좀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조례상으로 이제 되는 네.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춘천 등 일부 지자체만 가능하고요.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버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버스벨을 누르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고 많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다툼이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그 기사분의 승객이 폭행을 한다든가 그렇죠. 네. 이런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스 기사를 폭행을 하는 것은 일반 폭행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예. 좀 이렇게 감정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네. 버스 기사분이 뭐 내려줄 수 있는데 안 내려준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감정 다툼이 생기고 네. 뭐 좀 모욕적인 언사도 하시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폭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형법상의 협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고 또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범죄 등에 관한 가중 처벌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가법에서 그렇게 운전자 폭행을 처벌한 이유는 운전자는 다른 승객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서 폭행을 행사하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중되게 처벌하면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찍힙니다. 그냥 100%다 찍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뭐 밖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안 되지만 네. 뭐 버스라든지 그 어떤 그 안에서 하게 되면 100% 증거가 남기 때문에 네. 처벌받죠. 요새는 예전 같으면 기록으로 이렇게 판사나 검사님들이 처벌해요. 네. 근데 지금은 네. 기록이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을 보면 야, 이 사람 처벌 진짜 강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다 찍고 있잖아요. 다 블랙박스가. 찍고 있어요. 예. 조심해야겠네요. 자, 오늘 버스 승하차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이제 폭행 얘기까지 넘어갔는데 사실 버스 내가 내릴 곳이 지나쳐서 못 내렸을 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바람직하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변호사님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굳이 승하차별 아니라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외 규정이 한 10m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조금 지나치면 말씀으로 기사님 내려주세요. 그러면 에이 하면서 더 세게 달립니다. 제가 했는데. 법에 승객 위험도 있으니까 타려던 분들이 뭐 차에 치이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이렇게 확 달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연습을 해야겠어요. 미인계였죠, 미인계. 저 괜찮을까요? 예, 뭐 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승객과 버스 기사가 함께 배려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서로의 마음을 한 발씩만 물러서서 생각하고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 쉽게 만날 수 있는 층간소음 그리고 버스 하차별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법은 사실은 늦게 가야 됩니다. 층간소음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막 그 법대로 한다는 거는 좀 냉정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심전심.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또 밑에 그 어떤 소리를 받는 입장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들이 있으니까 가해를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조금 이심전심을 해본다면 네. 법은 정말 나중에 최후 수단으로 가야 되고 이웃 사이 정말 좀 건전한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버스도 결국에는 뭐 이제 왜 기사분이 나한테 심술 부려서 안 내려준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더 뭐 욕도 하시고 뭐 폭행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예, 이게 사실은 불법이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알려서 버스 기사분이 뭐 이렇게 심술 굳게 내려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고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뭐 지나쳤으면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 정류소에 내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조금은 더 그런 의식이 고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 말씀 듣고 나 보니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법은 늦게 간다. 네. 요거 명언이네요. 늦게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저희가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욕심이 많은 새나리와 착한 봄나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장성한 새나리는 결혼을 하게 됐고 내가 다른 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둘이 예쁘게 살라고 집 한 채는 마련해 주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형이 결혼한 후 혹여 아버지가 형의 빈자리를 느낄 새라 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보는 동생 봄나리. 아버지,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우리 나가서 사 먹어요. 내 신경 쓰지 말고 너도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라. 참, 아버지도.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큰 병은 없지만 이곳저곳이 아프던 아버지는 급격히 쇠약해지더니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뭘? 아버지 남은 재산 관련해서 별다른 유언 없으셨니?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몰랐잖아. 아버지 앞으로는 5억 원가량의 재산이 있었지만 상속에 대한 유언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의 절반이 자기 몫이라며 2억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형 결혼할 때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도 올라서 지금 5억 원이잖아. 그건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건데 오른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결혼 때 받은 아파트는 현재 본인 소유고 아버지 소유의 재산은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형. 아버지를 지극정성 모셔온 동생 봄날은 형의 주장처럼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형과 나누어야 할까요? 1번.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을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 2번. 결혼할 때 3억 원을 받았으니 남은 2억 원에 대한 절반만 주면 된다. 3번. 형이 받은 집값이 유산과 동일한 5억 원이므로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3번. 형이 받은 집값이 유산과 동일한 5억 원이므로 주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 후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참작하지 않고 단순히 상속 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재산을 상속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민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입자의 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수익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버지가 새나리에게 구입해준 3억 원의 아파트는 생전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고요. 그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5억 원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상속재산 5억 원에 이 특별수익 5억 원을 더하면 총 10억 원이 되고요. 이 10억 원을 기준으로 새나리와 봄나리의 상속 분율인 1대1로 계산하면 각각 5억 원의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새나리는 특별수익 5억 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상속분은 0원이 되지요. 따라서 봄나리는 새나리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